울지 마요. 그 남자 눈에는 내 이름은 한은아. 올해로 29이다. 일산 호수공원 옆 이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렸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마지막 짐박스를 현관에 내려놓았을 때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따뜻하게 온기가 도는 온돌 바닥을 맨발로 디디고 서서 나는 내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4억 5천만 원. 마음속으로 이 숫자를 되뇌기만 해도 심장이 뻐근하게 조여왔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3년 동안 UI 디자이너로 일하며 모은 전 재산에 시골 본가를 팔아 보태주신 부모님의 돈 2억 원을 합친 금액이었다. 이 전세 보증금을 맞추기 위해 엄마는 결혼할 때 외할머니께 받았던 금반지까지 팔아야 했다. 은하야, 이 돈 잘 챙겨서 서울에서 잘 살아라. 엄마가 두툼한 수표 뭉치를 내 손에 쥐어주며 눈시울을 붉히셨을 때 나는 그 종이들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느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나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28평의 신축 아파트. 통유리창 밖으로는 일산 호수의 물결이 반짝이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거실에는 밝은 톤의 강화마루가 깔려 있었다. 주방은 세련된 오픈형 구조였고 냉장고는 내가 석 달을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장만했던 삼성 양문형 냉장고였다. 현관에는 나와 승환 씨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의 미색 실내화, 그리고 그 사람의 회색면 슬리퍼. 나의 집간이 우리의 집. 안방에서 승환 씨가 생수병을 들고 걸어 나왔다. 편안한 홈웨어 차림의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지만 웃을 때면 눈꼬리가 기분 좋게 휘어지는 남자였다. 은하야. 그가 다가와 뒤에서 나를 안았다. 고생했어. 내 어깨에 턱을 괸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다. 그에게서 은은한 보디워시 향과 희미한 담배 냄새가 섞여났다. 전세금 때문에 당신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녔잖아. 계약이다. 은행이다. 이삿짐 센터다. 난 아무런 도움도 못 됐네. 아니야. 나는 몸을 돌려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자기가 조명 골라줬잖아. 소파 색깔도 자기가 정한 거고. 소파 옆에 세워둔 스탠드 조명은 북유럽 스타일의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벽을 타고 흐르는 따스한 노란 불빛이 마치 부드러운 꿀처럼 느껴졌다. 가구 단지에서 꼬박 오후 내내 돌아다니다가 승환 씨가 이 조명을 가리키며 말했었다. 이거다. 자기랑 딱 어울려. 나는 그때 생각했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앞으로는 내가 돈 벌어 올게. 그가 나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이 집을 위해서 당신이 너무 많이 희생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지켜줄게.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코끝이 찡해졌다. 결혼 2년 차 승환 씨는 재벌 2세는 아니었지만 나에게만큼은 진심인 사람이었다. 내가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올 때면 치킨과 맥주를 데워놓고 기다려주었고 생리통으로 침대에서 꼼짝도 못할 때면 약국으로 달려가 핫팩과 진통제를 사다주는 남자였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때도 비록 횟수는 적었지만 내 편을 들어주려 노력했다. 적어도 맹목적으로 부모 말만 따르는 그런 답답한 남자는 아니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다. 남편감은 조건보다 인품이 중요하다고.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이사온 첫날 밤, 우리는 새로 산 매트리스 위에 누워 커튼도 달지 않은 창문 너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는 경기도의 불빛들이, 가까이는 호수 위에 비친 불빛들이 일렁거렸다. 은하. 승환 씨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겠지? 당연하지.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여긴 우리 집이잖아. 여기서 아이도 낳고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우고 주말엔 호수공원 산책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늙어가자.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깊게 잠들었다. 꿈속은 온통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장면들 뿐이었다. 거실을 기어다니는 아기,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치즈태비 고양이,
그리고 희끗희끗한 머리로 소파에 앉아 주말 드라마를 보는 우리 두 사람. 나는 몰랐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평온한 밤이었다는 것을. 입주 3일차. 그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승환 씨는 회사에 출근했다. 최근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진도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나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어차피 IT 업계에서 야근은 일상다반사였고 개발자인 그들은 디자이너인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으니까. 나는 혼자 집에 남아서 이참에 집 정리를 더 완벽하게 끝내기로 했다. 짐박스에 넣어두고 뜯지 않았던 인공지능 스피커를 꺼내 거실에 설치했다. 요리할 때 음악이라도 들을 생각이었다. 최신 가요 틀어줘. 스피커의 여성 음성이 상냥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최신 가요를 재생합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나는 흥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SNS에 올릴 생각이었다. 카메라 렌즈를 스피커 쪽으로 맞추다가 습관적으로 시선이 위쪽을 향했다. 천장 모서리 구석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다. 아주 작았다. 손톱만한 크기였고 그마저도 하얀색 퍼티로 대부분 가려져 있어서 빛이 딱 그 각도로 비치지 않았다면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생긴 자국인가 보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전세라고는 하지만 전 주인이 이사 가기 전에 도배를 새로 해둔 집이라 미세한 흠집 정도는 있을 수 있었다. 다음에 관리실 직원을 부를 때 땜질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짐 정리를 시작했다. 그날 밤, 승환 씨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였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아마 나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였으리라. 하지만 술 냄새는 방문 틈을 비집고 들어올 만큼 지독했다. 나는 눈을 뜨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벽 1시 17분. 승환 씨. 아은아, 깼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뭉개져 있었고 혀가 꼬여 있었다. 회식 때문에 너무 마셨네. 얼마나 마신 거야? 나는 몸을 일으켜 꿀물이라도 타줄까 했지만 그가 내 어깨를 눌러 만류했다. 괜찮아. 씻고 자면 돼. 당신은 그냥 자. 그의 손가락은 차가웠다.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알았어. 나는 다시 자리에 누워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그가 휴대폰을 옷장 서랍에 넣고 잠그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전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굳게 닫힌 옷장을 보며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을 애써 눌러버렸다. 생각이 너무 많아, 하느나. 그냥 술에 취해서 그런 거야? 남자들끼리 주고받은 지저분한 단톡방 같은 거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겠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나는 몸을 뒤척이며 눈을 감았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쏴 쏟아지는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나를 다시 수면으로 끌고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승환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손만 보였다. 아주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승환 씨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고 있었다. 두 사람 뒤로 그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잠에서 깼을 때 내 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승환 씨는 내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 눈가에 남은 피곤함. 그가 몸을 뒤척이며 내 허리에 팔을 올리고는 웅얼거렸다. 그냥 꿈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냥 개꿈일 뿐이라고. 입주 7일차. 그날은 내가 쉬는 날이라 승환 씨에게 근사한 저녁을 차려주기로 했다. 그가 요즘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였고 집에 오면 말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으니까 그가 좋아하는 삼겹살에 깻잎쌈, 김치찌개,
콩나물 무침을 준비하고 소주도 한 병 곁들여서 둘이 오붓하게 먹을 생각이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었다. 무말랭이, 양념게장, 도라지 무침 지난 주말 내가 꼬박 하루를 들여 준비한 것들이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었다. 한국 여자의 살림 솜씨는 냉장고 속 반찬통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나는 삼겹살을 꺼내 해동하고 깻잎을 흐르는 물에 씻어 접시에 한 장 한 장 담았다. 도마 위에 콩나물은 물기를 빼고 있었고 찌개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통유리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주방을 환하게 비췄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충분히 행복한 삶. 휴대폰 벨소리가 울린 건 찌개에 김치를 넣으려던 순간이었다. 액정에 낯선 번호가 떴다. 서울 지역 번호였다. 스팸 전화인가 싶어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은아 씨 되시죠? 상대는 여자였다. 젊은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차분했고 발음이 아나운서처럼 정확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이 아파트 전 주인입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전 주인. 계약할 때 잠깐 봤던 그 여자? 부동산 중개인은 그 여자가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급하게 세입자를 구한다고 했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말수가 적었던 기억이 났다. 민서진입니다. 그녀가 이름을 밝혔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아, 네, 기억합니다. 나는 어깨와 귀 사이에 휴대폰을 끼우고 손으로는 찌개를 저었다. 민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아파트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어를 고르는 듯 했다. 그 몇 초간의 침묵이 나를 묘하게 긴장시켰다. 한은아 씨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냄비 손잡이를 잡은 내 손이 멈췄다. 대개 거실 천장 모서리에 작은 구멍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거 제가 방범용으로 설치해두던 홈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는 것 같았다. 이사 나오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앱 연동을 해지하는 걸 깜빡했어요.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닌데 움직임 감지 알림이 와서 그녀가 말을 끊었다. 휴대폰을 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 남편, 그리고 어떤 여자. 지금 당신 집 거실 소파에 있는 거 봤습니다. 냄비 속 김치찌개가 끓어오르며 보글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붉게 뒤집히는 국물을 내려다보았다. 누군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건 내 평소 목소리가 아니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내는 허약하고 절망적인 구조 요청 같았다. 영상은 다 저장해뒀습니다. 김인서진이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티 내지 마세요. 절대 남편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저한테 오세요. 증거 드릴 테니까. 마포구에 살아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죠.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주방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뚜 하는 신호음만 들려왔다. 찌개 국물이 끓어 넘쳐 가스불 위로 흘러내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고장난 인형처럼 서 있다가 한참 뒤에야 손을 뻗어 가스불을 껐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문자가 도착했다. 마포구 공덕동 한강아파트 102동 1803호. 나는 그 주소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원한을 품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미친 여자일 수도 있다고. 승환 씨와 결혼한 지 2년이나 됐잖아. 그는 나를 사랑해. 우리는 막 새집에 들어왔고 모든 게 완벽해. 낯선 여자의 말을 믿지 마.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천장의 그 작은 구멍. 새벽 1시에 들어온 승환 씨. 옷장에 잠가둔 휴대폰. 그리고 그 꿈.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현관을 나설 때 나는 가스 밸브 잠그는 걸 깜빡했다. 그리고 그 스탠드 조명을 쳐다보는 것도 잊었다. 서울의 교통체증은 언제나 악몽 같았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느릿하게 움직이는 차들을 바라보며 나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손에 쥔 휴대폰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공덕동.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다. 내비게이션은 일산에서 그곳까지 도시를 반이나 가로질러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차가 막힌다며 투덜거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그 여자의 말만 맴돌았다. 당신 남편, 그리고 어떤 여자. 당신 집거실 소파에서. 말도 안 돼? 승환 씨와 알고 지낸 지 4년, 연애 2년, 결혼 2년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까봐. 다정하고 섬세하고 약간 가부장적인 면이 있지만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야근할 때면 여보 고생했어라고 문자를 보내고 출장을 가면 꼭 지역 특산물을 사오고 기념일이면 잊지 않고 선물을 챙기는 남자. 그런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노려보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민서진 그 여자가 착각한 게 틀림없어. 아니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래, 분명 목적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여자가 천장의 구멍은 어떻게 알았지? 택시는 마침내 공덕동의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췄다. 일산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아름다운 호수뷰도 번쩍이는 새 건물도 없었다. 세월에 깎여나간 회색빛 건물들과 듬성듬성한 화단뿐이었다. 경비실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었고 내가 동호수를 말하자 손짓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1803호. 엘리베이터는 느렸고 층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것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18층 도착. 문이 열렸다. 나는 복도를 지나 1803분이라는 호수가 붙은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35쯤 되어 보였다. 짧은 단발머리에 짙은 회색 스웨터를 입은 간결한 차림이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녀의 눈이었다. 마치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차갑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동자. 한은아 씨. 전화기 속 목소리와 똑같았다. 들어오세요. 나는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12세 평남짓 되어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다. 거실과 침실의 경계가 모호했고 가구라곤 가장 저렴해 보이는 것들 뿐이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교자상에 꽂혔다. 하얀 천이 깔린 상 위에는 흑백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아주 젊었다. 25이나 6쯤 되었을까? 긴 머리에 동그란 얼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옆에는 붉은색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는데 무엇인지 확인하진 못했다. 물이라도 좀 드세요? 민서진이 어느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와 내 앞에 탁자에 내려놓았다. 카페에서 사온 건데 아직 얼음이 안 녹았어요. 나는 기계적으로 컵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각에 온몸이 움찔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반드시 보셔야 해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밝아지자마자 나는 그곳이 어디인지 단번에 알아봤다. 우리 집 거실이었다. 내가 직접 고른 그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소파를 비추고 있었다. 천장의 구멍에서 찍힌 탓의 앵글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였다. 소파에는 승환 씨가 앉아 있었다. 내가 사준 그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비단결처럼 윤기 나는 검은 긴 머리를 어깨로 늘어뜨린 여자였다. 가슴이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옆모습만 보여서 이목구비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똑똑히 보였다.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 그 손이 승환 씨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승환 씨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입가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이 소파 위로 엉켜들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스탠드 조명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꿀물처럼 두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손바닥을 손톱으로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은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다.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민서진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한은아 씨,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나는 내가 괜찮은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고 오직 그 장면만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그 체크무늬 셔츠, 그 스탠드 조명,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무언가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미끄러져 탁자 위에 커피잔을 치고 말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쏟아졌고 검은 액체가 탁자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죄송합니다. 내 시선이 다시 흑백 영정사진에 머물렀다. 이번에는 똑똑히 보였다. 영정사진 속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얀 면사포가 얼굴을 살짝 가리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빨간 나비 넥타이를 맨 남자. 그 남자는 최승환이었다. 내 남편.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서진이 나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앉으세요. 그녀는 침착했다.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일단 앉아서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그녀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는 교자상으로 걸어가 영정사진 옆에 있던 붉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사망진단서였다. 내 친동생입니다. 민서진의 목소리가 한숨처럼 가라앉았다. 민서아, 5년 전에 최승환이랑 결혼했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결혼 3개월 만에 그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뇌는 과부하 상태에 걸린 듯 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큰 충격, 감당할 수 없는 장면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불륜, 영정사진, 투신자살, 18층.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여기도 18층이었다. 혹시 이 건물이... 아뇨, 민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서아가 뛰어내린 곳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누군가 내 위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당시 저도 거기 살았어요. 서아가 해온 혼수로 마련한 집이었죠. 동생이 뛰어내리던 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왔을 때는 화단 앞에 이미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더군요. 토할 것 같았다. 이 방에서, 이 도시에서, 이 모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소파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서진이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와 노트 한 권,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서아가 남긴 유품입니다. 그녀가 내게 노트를 건넸다. 읽어보세요.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일기장을 받아 첫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는 반듯하고 예뻤다. 모범생이었을 법한 단정한 필체였다. 결혼 3일째. 승환 씨가 김치가 너무 짜다고 다시 담그라고 했다. 3번을 다시 담그고 나서야 만족했다. 하지만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여보 고생했어 하며 안아주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결혼 20일째. 시어머니가 오셔서 살림 솜씨를 검사하겠다고 하셨다.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반찬통 줄이 삐뚤다며
한국 며느리는 더 세심해야 한다고 하셨다. 죄송하다고 하고 3번이나 다시 정리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결혼 35일째. 승환 씨가 처음으로 나를 때렸다. 그 문장 아래 종이가 쭈글쭈글했다. 눈물에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었다. 말을 안 듣는다며, 싹싹하지 못하다며, 순종적이지 않다며. 뺨을 2대 때리고 나를 벽으로 밀쳤다. 목을 조르며 네가 뭔데 말대꾸야 라고 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꽃을 사와서 미안하다고, 술이 과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결혼 47일째. 또 맞았다. 이번엔 현관에 그의 슬리퍼를 미리 꺼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시어머니가 와서 내 멍든 얼굴을 보고 말했다. 남편이 때리는 건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일기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계속 넘겼다. 계속. 모든 페이지가 같은 내용이었다. 가정폭력. 사과. 가정폭력. 사과. 사과는 점점 성의가 없어졌고 폭력은 점점 빈번해졌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전혀 다른 필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서아 씨의 글씨가 아니었다. 훨씬 더 흘려쓴 날카롭고 거친 글씨였다. 멍청한 년, 내가 널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내가 가져온 5천만 원, 내 도박 빚반 정도 갚는 데 썼다. 나는 그 글씨체를 알았다. 최승환이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때 생일 카드에 축하 메시지를 쓸 때 봤던 그 글씨체.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그 악필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놈 서아가 일기 쓰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서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일부러 그 위에다 써 갈긴 겁니다. 조롱하려고.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다. 서아가 죽고 나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민서진이 말을 이었다. 소용없었어요. 증거 불충분. 진단서는 있었지만 살아있을 때 신고한 적이 없어서 가정폭력 기록이 없었거든요. 최승환은 서아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진술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평소에 우울증이 심해서 자해를 했다고 증언했죠. 그녀가 차갑게 비웃었다. 그들은 서아의 죽음을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몰고 갔습니다. 임신 2개월 차였는데 아이 낳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말이죠. 내 손톱이 다시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서아가 죽자마자 최승환은 바로 이사 갔습니다. 직장도 바꾸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사는 곳도 옮겼죠. 5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민서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5년 동안 직업을 3번이나 바꾸고 모은 돈을 다 써가며 추적한 끝에 그놈이 결혼정보회사에 다시 등록한 걸 알아냈어요. 타기든 저축해둔 돈이 좀 있고 성격이 온순한 외동딸.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나타난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 아파트. 우연을 가장한 전 주인. 깜빡 잊고 끄지 않은 홈캠. 모두 그녀의 설계였다. 당신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군요. 저는 계속 최승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진의 말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놈이 결혼한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그 아파트 명의를 사들였고 전세로 내놓은 겁니다. 그 카메라는 제가 일부러 남겨둔 거고요. 나는 화를 내야 했다. 왜 나를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였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아주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서 날 여기로 부른 건 당신 장기말이 되라는 건가요? 민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겁니다. 그녀가 노트북에 다른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 속 장소는 여전히 우리 집 거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애정 행각이 아니었다. 최승환이 소파에 앉아 그 긴 머리 여자와 무언가 의논하고 있었다. 이 집 전세금이 4억 5천 맞지? 여자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승환 오빠, 진짜 그 돈 내 통장으로 뺄 수 있는 거야? 걱정 마. 나영아. 승환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다. 그 멍청한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보증금 계약서는 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처리는 다 내가 하고 있거든. 한두 달만 있다가 핑계대고 걔 명의에서 돈 빼돌린 다음에 그가 킬킬거렸다. 그럼 우리 더 큰 평수로 이사 갈 수 있어? 영상은 끝났다. 민서진이 노트북을 덮고 나를 응시했다. 모르는 척하고 계속 그 남자랑 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내 동생처럼 될 때까지.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아니면 저랑 손을 잡든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승환 씨는 아직 귀가 전이었고 휴대폰에는 그에게서 온 메시지 3통이 와 있었다. 여보, 오늘 야근이라 좀 늦어. 여보, 밥은 먹었어? 여보. 나는 그 3통의 메시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여보. 나를 여보라고 부를 때 서아 씨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불렀을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갔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다 식어 빠진 김치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다. 붉은 국물 위로 하얗게 기름이 굳어 떠 있었다. 나는 냄비 속 찌개를 싱크대 하수구에 다 쏟아버렸다. 냄비를 씻어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눈을 뜨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작은 구멍이 내 시선 바로 위에 있었다. 내가 몰랐다면 평생 눈치채지 못했을 그 구멍이. 마치 내가 승환 씨의 과거를 몰랐던 것처럼. 그가 나랑 결혼한 진짜 목적도 강나영이라는 여자가 내가 출근한 사이 매주 우리 집 소파에 드러눕는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민서아 씨의 일기장이 머릿속에서 한 장 한 장 넘어갔다. 그 사람이 또 손을 댔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때리는 건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다. 멍청한 년, 내가 널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려 베개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냉정해져야 한다. 참아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벽 2시, 승환 씨가 돌아왔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들어왔다. 다시금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겉옷을 벗고 내 옆에 눕더니 뒤에서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여보, 자는 거야?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늘 야근이 너무 늦었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웅얼거리는 듯 불분명했다. 내일 주말이니까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심장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워졌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여보. 그는 웃으며 내 이마에 입을 맞추더니 금세 골아떨어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그의 자는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최승환. 당신은 모르겠지? 당신의 아내가 오늘부터 당신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후로 한 달 동안 나는 완벽한 아내가 되었다. 매일 아침 승환 씨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소고기 미역국, 계란말이, 정갈하게 담은 김치,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그가 계란 노른자를 톡 터뜨려 밥에 비벼 먹는 걸 좋아해서 계란 프라이는 언제나 완벽한 반숙으로 익혀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부지런해? 한 번은 그가 웃으며 물었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얼음물을 건네며 말했다. 남편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새 집으로 이사도 왔으니까 더 예쁘게 살아야지.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일말의 의기양양함이 스쳤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을 사랑이나 만족감이라고 착각했으리라.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사냥꾼이 덫에 걸린 사냥감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는 나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내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순한 양이라고 믿고 있었다. 주말마다 나는 그를 따라 시댁에 갔다. 시어머니는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 방 3개짜리 그 집은 어둡고 습했고 창문 바로 밖으로 지하철 고가도로가 지나가서 몇 분 간격으로 전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승환아,
저기 김 과장네 며느리는 벌써 둘째를 가졌다더라. 너희는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시어머니가 나를 볼 때마다 꺼내는 첫마디는 늘 정해져 있었다. 엄마,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돼요. 승환 씨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휴대폰 게임에만 열중했다. 천천히는 무슨. 너도 벌써 32이야? 더 늦으면 내가 손주 얼굴이나 보고 죽겠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은하, 너 혹시 내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병원 가서 검사는 받아봤어? 예전에 나였다면 안절부절 못하며 얼굴을 붉히고 어머니,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변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얌전하게 끄덕였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예약해서 다음 주에 병원 한번 가볼게요. 시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순순히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승환 씨 밥그릇에 갈비찜을 올려주었다. 승환아, 고기 좀 많이 먹어라. 엄마가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온 거야. 나는 식탁 귀퉁이에 앉아 묵묵히 밥알을 씹어 삼켰다. 겉으로는 효심 깊고 말 잘 듣는 며느리였다. 하지만 내 휴대폰 속 비밀 메모장 대배는 승환 씨의 모든 지출 내역, 거짓말한 날짜, 의심스러운 행적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2억 원짜리 신용대출 내역을 발견했다. 우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2차 대출이었다. 대출 신청인 난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연대보증인 서명란에도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두 개의 서명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계약서를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내렸다. 그는 내 돈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내 서명까지 위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승환 씨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왔다. 그는 씻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 나는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협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메신저 앱을 열었다. 강나영. 승환 오빠, 그 돈 언제 입금돼? 고지야. 2주만 기다려. 보증금 담보 대출 나오면 그 중에서 1억 5천 먼저 줄게. 그럼 우리 집은? 오빠가 강남 쪽에 구해준다며? 안심해, 자기야. 그 멍청한 여자 돈이면 두 채는 사고도 남아.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내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서 전송 기록과 캡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뒤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대로 돌아와 눈을 감았다. 최승환, 당신은 당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사냥꾼은 사냥감이 자신이 타깃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법이라는 걸 당신은 몰랐어. 민서진 씨가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었다. 정재훈 변호사. 45살의 그는 혼인 빙자 사기나 재산 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서초동 법조계에서 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광화문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짙은 회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는 말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안경을 추올렸다. 한은하 씨, 의뢰인의 상황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는 내가 가져온 증거들, 은행 거래 내역, 채팅 캡처, 서명이 위조된 대출 계약서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단순 외도라면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정도겠지만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건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혐의가 입증되면 실형 5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지금 바로 카드를 꺼내 들면 남편분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미 대출받은 2억 원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내 옆에 앉아 침묵을 지키던 민서진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게 해야죠. 정 변호사가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안을 하나 하죠. 그가 서류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먼저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척 연기하세요.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절망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까요? 아뇨, 정 변호사가 희미하게 웃었다. 이혼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볼 때 당신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몸만이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그제야 이해가 갔다. 그놈은 탐욕스러운 인간이에요. 민서진 씨가 거들었다. 당신이 제 발로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당장 이혼 도장에 서명하겠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이 성립된 직후에 혼인 중 사기 및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그를 고소하는 겁니다. 위조된 대출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확답할 순 없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막대한 배상 판결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겠죠. 직장, 대출, 출국 모든 게 막힐 겁니다. 나는 서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좋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민서진 씨의 눈을 마주 보았다. 시작하죠. 일주일 뒤 토요일, 나는 계획대로 승환 씨의 외도를 발견했다. 승환 씨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나는 소파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여보, 핸드폰 울리는데? 누구야? 내 목소리는 아주 자연스러웠고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누군지 좀 봐줘.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메신저 앱을 켜고 강나영과의 대화방을 찾았다. 그리고 실수로 사진 한 장을 눌러 화면에 띄웠다. 속옷 차림의 강나영이 찍은 셀카였다. 사진 밑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 승환 오빠, 보고 싶었어.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여보, 목소리가 떨려왔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더러운 사진을 직접 눈으로 보니 심장이 욱신거렸으니까. 휴대폰 떨어지는 소리에 승환 씨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과 바닥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안색이 확 바뀌었다. 은하,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뭐가 오해라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말해봐, 저 여자 누구야? 언제부터 만난 거야? 은하, 진정하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나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당신한테 줬잖아.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가 이 집 보증금 해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는 얼굴을 감싸쥐고 자리에 주저앉아 숨이 넘어갈 듯 오열했다. 승환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곧이어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다. 그만해. 시끄러워.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하자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다. 지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다 알게 됐잖아. 그는 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은하, 솔직히 말해서 나도 말하려고 했어. 나영이 임신했어. 내가 책임져야 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혼하자는 말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을 내뱉는 그의 눈에 단 한 톨의 미안함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집은? 보증금은? 그건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이니까 법적으로 반반 나눠야지. 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래도 내가 나쁜 놈은 아니니까 보증금에서 딱 내 몫만 챙겨갈게.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반반 나눌 필요 없어. 승환 씨가 멈칫했다. 뭐라고? 나눌 필요 없다고. 내 목소리는 싸움에 지쳐 모든 걸 놓아버린 사람처럼 힘이 없었다. 이 집 당신 가져. 보증금도 다 당신 가져.
나는 그냥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을 지금 당장 끝내고 싶을 뿐이야.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제 발로 더대 걸어 들어온 사냥감을 본 사냥꾼의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은하, 너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 집에서, 당신한테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한테서 도망치고 싶어. 이혼 서류 가져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는 황급히 피우던 담배를 껐다. 알았어. 내가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할게. 그의 목소리에서 숨길 수 없는 흥분이 묻어났다. 그날 밤, 그는 안방에서 강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그 멍청한 여자가 재산 다 포기하고 나가겠대. 그래. 맞아, 우리 이제 진짜 같이 살 수 있어.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에 그 작은 구멍을 올려다보았다. 민서진 씨가 저 너머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기다려, 최승환.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 이혼 합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승환 씨는 내가 마음을 바꿀까 봐 전전긍긍하며 단 3일 만에 모든 서류 처리를 끝냈다. 합의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아파트 임차권은 남편에게 귀속되며 전세 보증금 전액 또한 남편의 소유로 한다. 아내는 기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서명할 때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익숙한 멜로디였다. 우리 결혼식 때 축가로 불렀던 그 노래였다. 나는 펜을 꽉 쥐고 합의서에 이름을 적었다. 한은아. 그 세 글자로 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은하야, 서류를 챙기며 그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비록 끝까지 같이 못 갔지만 그래도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마주 웃어주었다. 나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승환 씨.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한 행복과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걸. 일주일 뒤 나는 그 아파트에서 짐을 뺐다. 가구는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옷가지와 민서아 씨의 일기장이 든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민서진 씨가 영등포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다 주었다. 방 2개짜리 월세 85만 원 베란다 창밖으로 여의도의 고층 빌딩 숲이 보이는 곳이었다. 당분간 여기 지내세요. 그녀가 열쇠를 건넸다. 일 다 끝나면 보증금 전액 돌려받게 될 겁니다. 나는 열쇠를 받아 들었다. 이제 다음은 뭐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놈이랑 그 여자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나는 의아해했다. 혼인신고요. 네, 이민서진 씨의 눈에 서늘한 빛이 돌았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강나영이 단순한 상간녀가 아니라 사기 공모자가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두 사람, 어느 한쪽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최승환과 강나영이 혼인신고를 하던 날,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민서진 씨가 보낸 사람이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강나영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습기 때문인지 화장이 좀 번져 있었다. 승환 씨는 검은 정장에 빨간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5년 전 민서아 씨의 영정 사진 옆에 서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들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아마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강나영의 배가 제법 불러오고 있었으니까. 신고를 마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구청 문을 나설 때였다. 문 앞에 양복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법원 집행관들이었다. 실례합니다. 최승환 씨 되십니까? 승환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시죠? 무슨 일입니까? 법원 소환장입니다. 집행관 중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한은아 씨가 제기한 혼인 중 사기 및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3일 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십시오. 승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소환장을 받아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집행관이 강나영을 바라보았다. 강나영 씨, 당신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사기 공모 혐의로 형사 입건되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강나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저는 아무것도
2억 원 대출건 말입니다. 한은아 씨를 보증인으로 세워 서명을 위조한 그 대출금, 전액 강나영 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돈은 강남구 모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더군요. 승환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당신들 뭔가 착각한 거야. 그건 은하가 직접 서명한 거라고. 최승환 씨,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의 집행관은 냉정하게 말했다. 저희는 전달만 할 뿐입니다. 세 남자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승환 씨는 구청 입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소 한 장 위로 잉크가 검게 번지고 있었다. 그의 새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투서 하나가 최승환 회사의 감사팀으로 배달되었다. 내용은 최승환 대리의 재직 중 업무상 횡령 및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투서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은행 거래 내역과 관계자들의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10년 전의 일이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민서진 씨가 지난 5년 동안 피를 말리며 한 조각씩 모아온 퍼즐이었다. 그녀가 말했었다. 직업을 3번이나 바꾸고 전 재산을 다 써가며 그를 추적했다고. 이제 사냥이 끝났다. 최승환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피고인 최승환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서명을 위조, 거액을 대출받고 그 자금을 내연녀에게 빼돌렸다. 이는 민법상 부부간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형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쇠망치처럼 승환 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최승환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5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은 원고 한은아에게 경제적 손실금 4억 5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합계 5억 원을 배상하라. 5억 원. 내 인생에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숫자였다. 강나영 또한 무사하지 못했다. 그녀는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한 달간 수감되었다. 변호사를 써서 겨우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녀 앞에는 지루한 법정 싸움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과 기록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치소에서 나온 날 임신 5개월 차인 그녀는 부른 배를 안고 최승환을 찾아갔다. 승환 오빠, 우리 아기는 어떻게?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우리 애 책임져야지. 승환 씨는 낡은 빌라촌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며칠째 씻지 못한 듯 셔츠는 꼬질꼬질했고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는 강나영을 보았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낯설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아기. 그게 내 애라는 증거 있어? 강나영이 입을 딱 벌렸다. 뭐라고? 말 그대로야. 승환 씨가 등을 돌렸다. 그게 내 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나랑 만날 때 다른 놈이랑 안 뒹굴었다는 보장 있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나영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조용한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최승환, 너 진짜 쓰레기구나. 그녀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에 동네 개들이 지저댔다. 경비원이 나와서 말릴 때쯤 승환 씨는 이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진 뒤였다. 강나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쥐고 오열했다. 나는 민서진 씨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인과응보죠. 죄 지은 놈들은 언젠가 다 돌려받게 돼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민서아 씨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도 이 장면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석 달 뒤 나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고 추가로 위자료까지 받아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내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집을 사지 않았다.
그중 일부를 떼어 용산구에 전망 좋은 투룸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다. 월 관리비 25만 원, 밤이면 거실 창문으로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는 곳이었다. 나머지 돈은 절반을 저축하고 절반은 부모님께 보내드렸다. 은하야, 이 큰 돈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거 원래 엄마 아빠가 놔주셨던 거잖아. 은하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은하야, 너 괜찮니? 나 괜찮아. 은하는 웃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 그날 나는 민서진 씨를 새 집으로 초대했다. 거실은 아담했지만 깔끔했다. 창가에는 잎이 넓은 관엽식물 화분을 하나 두었는데 햇살을 받아 초록빛이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냉장고에서 편의점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카페 것보단 못하지만 시원해요. 그녀는 컵을 받아들고 집 안을 둘러보았다. 제가 사는 곳보다 훨씬 낫네요. 나는 마주 앉으며 미소 지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진 언니, 고마워요. 그녀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니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최승환의 실체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코끝이 찡해졌다. 아마 서아 씨처럼.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당신은 서아랑 달라요. 서아는 너무 착해서 반항조차 할 줄 몰랐지만 당신은 다르잖아요. 직업도 있고 모은 돈도 있고 판단력도 있어요. 제가 없었어도 언젠가는 알아차리고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전 그저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또 다른 여자가 서아처럼 되는 걸 막고 싶었어요. 그뿐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통유리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서아가 떠나고 나서 매일 생각했어요. 내가 좀 더 자주 찾아가 봤더라면,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진 않았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잠겼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가가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내 목소리도 조금 떨렸다. 그건 최승환 잘못이고 그 집안 잘못이고 여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이 세상 잘못이에요. 언니 탓 아니라고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녀가 울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서아 씨의 영정사진을 작게 인화한 것이었다.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녀가 탁자 위에 사진을 놓았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걸 봤거든요.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얼굴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서아야, 민서진 씨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언니가 다 갚아줬어. 몇 달 뒤, 화창한 봄날. 나는 민서진 씨와 함께 납골당을 찾았다. 민서아 씨가 잠든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추모 공원이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에서는 풋풋한 풀 냄새가 났다. 우리는 하얀 국화 한 다발과 생전 서아 씨가 좋아했다는 꿀떡 한 팩을 샀다. 납골함 유리창 너머로 민서아라는 이름 석 작아 보였다. 그 아래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다음 생에는 부디 다정한 사람들만 만나기를. 민서진 씨가 국화를 내려놓고 떡팩을 열어두었다. 서아야, 언니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자식, 언니가 아주 박살을 내놨어. 지금은 산송장이나 다름없게 산다. 걱정 마. 절대 편하게 못 죽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 꽃잎 몇 장이 날렸다. 서아야, 언니가 친구 한 명 데려왔어.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한은아라고 해. 아주 용감한 친구야. 나는 납골함 앞에서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안녕하세요. 서아 씨.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고마워요. 서아 씨가 남긴 일기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영영 바보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늘에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아 씨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쁜 건 그 사람들이지 당신이 아니에요.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다. 그리고 거기서는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우리는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그 앞에 서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내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하니, 나다. 승환이 애미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은하야, 내가 이렇게 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제발 우리 승환이 좀 도와주라. 애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니야. 직장에서도 잘리고 돈도 없고 찜질방 전전하고 있어. 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은하야, 승환이가 원래 나쁜 애는 아니잖니.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그런 거야.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는데 내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아줌마. 그래, 은하야. 말해봐라.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나는 기계적인 어조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옆에서 걷던 민서진 씨가 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피식 웃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멀리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햇살이 산등성이를 덮으며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2년 전 일산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이 떠올랐다. 따뜻한 온돌 바닥을 밟으며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던 그날. 그때는 몰랐다. 행복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다정함은 때로 가장 치명적인 덫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 거저주는 선물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내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민서진 씨에게 미소 지었다. 언니, 내려가요. 그래. 우리는 나란히 산길을 내려왔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아주 길게 늘어뜨렸다. 불어오는 바람에서 봄 냄새가 났다. 문득 다가올 미래가 그리 무섭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